여름 한낮에 뜨거운 햇살이 시장통 골목길을 내리쬐는 가운데 낡은 리어카 바퀴 소리가 아스팔트 위를 굴러갑니다.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땀에 젖은 회색 티셔츠를 입은 한 노인이 허리를 굽힌 채 폐지 더미 사이를 뒤지고 있습니다. 고명이 72살. 주름진 손으로 하나하나 골라내는 종이들은 그녀에게는 소중한 수입원이었습니다. 뜨거운 땡볕 아래서도 묵묵히 손을 움직이는 명희의 모습을 지켜보는 시선들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저기 또 왔네, 폐지 줍는 할머니. 매일 저러고 다니는 거 보니까 불쌍하긴 합니다. 그래도 나이에도 일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와도 명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계속해서 재활용품들을 분류했습니다. 플라스틱 병은 따로, 종이는 따로, 캔은 또 따로. 오랜 경험으로 익숙해진 손놀림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명희는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골라내며 리어카에 차곡차곡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명희의 며느리 채윤입니다. 37살인 채윤은 에어컨이 나오는 카페 앞에 서서 명품 핸드백을 든 채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며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야, 우리 시어머니 또 폐지 주워. 진짜 이딴 집안에 시집온 내가 불쌍해. 채윤의 목소리는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들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이죠.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가 동정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 그래도 어르신이 건강하시니까 다행이잖아. 요즘 같은 세상에 일할 수 있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다행이긴 무슨,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얼마나 창피한데. 친구들한테 시어머니가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해? 폐지 주우신다고 할 수도 없고. 채윤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이런 일을 하고 다니니 자신까지 창피하다는 생각뿐이었죠.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명희에게까지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폐지를 줍던 명희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채윤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지만 채윤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통화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명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참을 수 있었지만 가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달랐습니다. 명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움직임이 더욱 조심스러웠죠. 마치 자신이 정말로 창피한 존재라도 된 것처럼 말입니다. 손에 힘이 빠져서 종이를 잡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아이고, 나 때문에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구나. 명희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그 누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근처 고등학교에서 나온 학생 몇 명이 명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작은 돌멩이들이 들려 있었죠. 여름 방학이라 할 일 없는 아이들이 재미 삼아 하는 장난이었습니다. 야, 거기 거지 할매. 한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돌멩이를 명희 쪽으로 던졌습니다. 다행히 맞지는 않았지만 명희의 발 앞에 굴러떨어졌습니다. 그걸로 얼마나 벌어요?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죠? 우리가 편의점에서 간식 사 먹는 돈보다도 적겠다. 할머니, 우리한테 용돈이라도 주시죠. 학생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잠깐 멈춰서 이 광경을 구경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죠. 그저 고개를 가로저으며 혀를 차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운 종이들을 품에 안고 그 자리를 피했을 뿐입니다. 리어카 바퀴 하나가 돌에 걸려 삐걱거렸지만 명희는 힘겹게 끌고 다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명희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위로 말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그것은 학생들의 조롱 때문만은 아니었죠.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가슴 깊은 곳을 아프게 찔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정말로 집안의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웃어라. 다 기억할 테니. 명희가 중얼거린 혼잣말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묘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어도 참을 수 있었지만 가족마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은 견디기 어려웠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채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시어머니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부끄러워했죠.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이 명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까봐 걱정이 될 뿐이었습니다. 친구와의 통화를 마친 후에도 시어머니 쪽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다음 골목으로 향하는 명희의 뒷모습은 어쩐지 더욱 외로워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들은 후로는 더욱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자 지우를 위해서라도 계속해야 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시장통에도 서서히 저녁 준비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희는 하루 종일 모은 폐지들을 리어카에 가득 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몇 천 원 되지 않는 수입이었지만 그래도 손자 지우에게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해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을 아프게 했죠. 그날 저녁 명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손자 지우가 텔레비전 앞에 앉아 만화를 보고 있었죠. 12살인 지우는 할머니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우의 순수한 미소를 보자 명희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와 서러움이 손자의 밝은 얼굴 하나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명희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지우 많이 기다렸지? 할머니가 맛있는 저녁 해줄게. 냉장고를 열어보니 별로 들어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든 배추 몇 장과 두부 한 모, 그리고 된장 한 통. 명희는 익숙한 손길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파를 썰고 두부를 깍둑 썰기 하는 동안 지우는 할머니 옆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선생님이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지우가 최고네.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명희의 얼굴에 진짜 웃음이 번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 아이만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죠. 된장찌개가 끓어오르자 구수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윤이 돌아온 것이죠. 명희는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채윤아, 들어와. 된장찌개 막 끓였는데 같이 먹자. 하지만 채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어머니가 폐지를 줍는 모습을 본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 친구들과의 통화에서 느낀 창피함이 여전히 가시지 않았죠. 채윤은 짜증스럽다는 듯 한숨을 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명희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함께 김치 몇 점, 그리고 오늘 폐지를 팔아서 산 계란 하나로 만든 계란말이까지. 비록 소박한 상차림이었지만 할머니의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죠. 지우야, 할머니랑 맛있게 먹자. 명희는 지우와 마주 앉아 환하게 웃으며 된장찌개를 떠서 지우 그릇에 넣어 주었습니다. 지우도 할머니를 따라 웃으며
맛있게 먹기 시작했죠. 두 사람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 할머니가 사랑을 듬뿍 넣어서 끓였거든. 명희와 지우가 나누는 대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작은 식탁 위에서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채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더 불편해졌죠. 오늘 오후 친구들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모습, 동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창피함.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서 채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죠. 지우야,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날 수 있으니까 그만 먹어. 채윤이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희와 지우는 깜짝 놀라서 채윤을 바라보았죠. 엄마, 저 아직 배고픈데요. 배고프면 나중에 우유나 마셔.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 채윤의 말에는 된장찌개를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희는 당황스러웠지만 며느리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저 조용히 자신의 밥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식사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지우는 엄마의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고 명희는 마음이 무거워져서 더 이상 밥을 넘길 수가 없었죠. 그런데 채윤의 불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쌓인 감정들이 폭발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명희가 고개를 들어 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윤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매일 그렇게 돌아다니시면서 폐지 주우시는 거 정말 창피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저희 체면도 생각해 주셔야죠. 명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들었던 말들이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향했죠. 손자 앞에서까지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채윤아, 나는 그냥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폐지 주우러 다닌다고 하니까 얼마나 창피한데요. 채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우가 불안한 눈으로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보았죠. 저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그런 일을 하셔야 합니까? 창피해서 친구들 얼굴도 못 보겠어요. 채윤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명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채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다 집에서 손자나 봐주시는데 왜 우리 어머니만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폐지 줍는 시어머니랑은 도저히 못 살아. 채윤이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가 작은 집안에 크게 울려 퍼졌죠. 쿵! 채윤이 일어나면서 의자를 밀쳤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난 얼굴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작은 집안에 메아리 쳤죠. 식탁에는 명희와 지우만 남았습니다. 명희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밥그릇에 번졌죠. 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최고예요. 명희는 지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죠. 그날 밤 명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죠. 정말로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우가 평소처럼 할머니를 깨우려고
방문을 열었을 때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할머니가 늘 베개 옆에 두던 안경도 사라져 있었죠. 지우는 처음에는 할머니가 일찍 일어나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디 계십니까? 거실로 나와 보니 할머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부엌도 베란다도 모두 비어 있었죠.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할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 이상했습니다. 지우는 엄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채윤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일찍 나가셨겠거니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명희가 돌아오지 않자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명희는 규칙적인 분이셨거든요. 오전이 되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명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벌써 집에 돌아와서 지우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죠. 채유는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가 어디 가신다고 말씀하신 거 없어? 아니요. 어젯밤에도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지우의 목소리에도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를 가시든 항상 지우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달랐죠. 채윤이 집안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던 중 주방 식탁 위에 놓인 작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것이었죠. 봉투 겉면에는 반듯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우에게 전해줘. 채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분명 시어머니의 글씨였죠.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작고 오래된 금고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가난은 연기였다. 진심은 지켜졌을까? 채윤은 그 쪽지를 여러 번 읽어보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이 연기라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어머니는 분명 가난하셨거든요. 매일 폐지를 주어서 근근히 생활하고 계셨잖아요. 엄마, 이게 뭡니까? 할머니가 남겨두신 거예요? 지우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채유는 당황한 마음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시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것도 이상한데 이런 의미를 알 수 없는 메모까지 남겨두다니. 그날 하루 종일 채윤과 지우는 명희를 찾아다녔습니다. 평소 명희가 폐지를 줍던 시장 골목들, 동네 슈퍼마켓, 재활용 수거 업체, 심지어 병원과 경로당까지. 하지만 어디에서도 명희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죠.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어제 본 것이 마지막이라고 했거든요. 시장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이틀째 되는 날 채윤은 결국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집안일로 서운한 일이 있으시면 며칠 나가 계시다가 돌아오세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신 게 이상합니다. 집안에서 무슨 일 있으셨나요? 경찰의 질문에 채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채윤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어제 서울 시내에서 실종된 72살 고명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 씨는 평소 폐지 수집 일을 하며 생활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는 명희의 사진이 크게 나와 있었고 폐지 줍던 노인, 실종이라는 헤드라인이 붉은 글씨로 떠 있었죠. 채윤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실종이 뉴스에까지 나온다니.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뉴스가 나왔거든요. 오늘 오전 실종 소식을 전해드린 고명희 씨가 사실은 서울 시내 건물 세 채를 소유한 익명의 기부천사였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건물 세 채? 익명의 기부천사? 매일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던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셨다고? 고 씨는 지난 10년간 매년 수천만 원씩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익명으로 기부해 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강남구 일대의 상가 건물 2채와 마포구의 주상복합 건물 1채가 고명의 씨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건물들의 시가총액은 약 100억 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뭐라고? 강남 건물 3채? 채윤이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00억 원. 그 숫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고?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 씨는 또한 지역 내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와 아동장학재단에도 꾸준히 기부해 온 것으로 밝혀져 시민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채윤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죠. 이제야 시어머니가 남겨두신 쪽지의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가난은 연기였다. 시어머니의 가난한 모습은 진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100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매일 그 힘든 일을 하셨던 걸까요? 채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그런 분이셨습니까? 정말인가요? 지우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뻤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어디 계신지 몰라서 걱정이 되었죠. 채윤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채윤이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죠.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의의 변호사 김정우라고 합니다. 고명희 여사님 관련해서 찾아왔습니다. 채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와 관련된 변호사라니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하며 지우에게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기신 건가요? 아니습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고명희 여사님께서 생전에 제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명희 여사님께서는 만약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서류를 지우 군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뉴스를 보니 실종되셨다고 하더군요. 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미리 변호사에게 이런 부탁까지 해두셨다니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신 것 같았죠. 지우 군이 유일한 상속 수탁자입니다. 총 자산은 약 102억 원입니다. 100억 원이요? 채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물었습니다. 뉴스에서는 100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더 많았던 것이죠.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상가 건물 2채, 마포구의 주상복합 건물 1채, 그리고 여러 주식과 예금까지 모든 것이 지우 명의로 상속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우 군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어머님께서 관리하시게 되어 있고 고명희 여사님의 뜻에 따라 매년 일정 금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해야 합니다. 채윤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102억 원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시어머니의 친필 편지와 함께 작은 열쇠, 그리고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죠. 채윤이 진단서를 펼쳐보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진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진단 날짜는 석 달 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도 조용히 있었다고? 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100억이 넘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매일 폐지를 주우러 다니셨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죠.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명희 여사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이미 모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에는 더욱 서두르셨죠. 특히 며느님과 손자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에 대해서요? 네. 진짜 가족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돈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의 폐지 줍기는 일종의 시험이었던 걸까요? 자신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한? 시어머니의 편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반듯한 글씨로 적힌 내용이었죠. 채윤아, 그리고 우리 지우야. 할머니가 이상한 일을 많이 했지? 사실 할머니는 가난하지 않았단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싶었어.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가족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야. 편지를 읽으면서 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채윤아, 너를 나무라려는 게 아니야.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거든. 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지우는 정말 착한 아이야. 그 아이만큼은 돈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은 지우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지우가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는 그냥 맡겨둘 뿐이야. 변호사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고명희 여사님께서는 매월 생활비로 50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셨고 지우 군의 교육비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하지만 사치스러운 생활은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채윤은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신 분이 매일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며 자신들을 시험하고 계셨다니. 그런데 왜 치매 진단을 숨기셨을까요? 고명희 여사님 말씀으로는 동정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하셨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는 특히 며느님께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이런 방법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하시면서요. 채윤은 그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깊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자신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폐지 줍는 시어머니랑은 못 살아. 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고명희 여사님을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시니까 치료하시면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어요. 변호사가 떠난 후 채윤은 혼자 앉아서 시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죠.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진짜 마음을 확인해 주기도 해. 우리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기를 바라며. 채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매일 그 힘든 일을 하셨는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지. 모든 것이 가족을 생각하는 깊은 사랑 때문이었죠. 변호사가 떠난 후 며칠이 지나도 명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채유는 하루하루 자책감에 시달렸죠. 시어머니가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분이셨다는 충격보다도 자신이 그분에게 했던 말들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찾으러 가요.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부자라는 것보다는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지우야, 엄마도 할머니 찾고 싶어? 우리 같이 나가보자. 채유는 지우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찾고 싶었죠. 사과하고 싶었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동사무소였습니다. 혹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실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명희 씨요? 여기 등록된 적이 없는데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무료급식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부를 하셨다는 곳이니까 혹시 거기 계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명희 할머니 말씀이시죠? 그분이 우리 후원자셨는데 며칠 전부터 안 보이세요. 무료급식소 자원봉사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가끔 오셔서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곤 했는데 요즘 못 본 것 같아요. 채윤과 지우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재활용 창고도 가보고 시장 곳곳도 다시 뒤져봤죠. 하지만 명희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셨을까?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채윤도 마음이 아팠죠.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시어머니가 그리워졌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폐지 줍던 할머니 찾으시는 거예요? 뉴스에서 봤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어디서 보셨나요? 어제 다리 밑에서 본 것 같던데.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채윤과 지우는 급히 한강 다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리 밑은 춥고 어두웠죠. 이런 곳에 시어머니가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지우가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몇 명의 노숙자들이 있었지만 명희는 보이지 않았죠. 아저씨, 혹시 여기 할머니 한 분 안 오셨나요? 70 정도 되신 한 노숙자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할머니 말씀이시구나. 어제까지 여기 계셨는데 오늘 아침에 어디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공원 쪽으로 가시는 것 같던데 많이 아파 보이셨어요. 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니. 급히 근처 공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첫 번째 공원, 두 번째 공원을 다 뒤져봐도 명희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죠. 지우야, 우리 내일 다시 찾자. 아니에요. 할머니 오늘 꼭 찾을 거예요. 지우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이는 정말로 할머니가 걱정되었거든요. 채윤도 지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원 깊숙한 곳, 가로등 불빛이 잘 안 들어오는 벤치에서 드디어 명희를 발견했습니다. 명희는 벤치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옷도 며칠 갈아입지 못한 것 같았죠. 할머니, 지우가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명희가 천천히 눈을 떴는데 처음에는 지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지? 명희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습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았죠. 할머니, 저예요. 지우예요. 지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제야 명희의 눈에 약간의 인식이 돌아왔죠. 아, 우리 지우구나. 채유는 명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원 바닥이 차갑고 더러웠지만 상관없었죠. 그냥 시어머니 앞에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채윤의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저 용서해 주세요. 채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후회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명희는 말없이 딱딱해진 손으로 채윤의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죠. 괜찮다. 다 괜찮아. 명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제가 모실게요. 채윤이 명희를 부축하려 했지만 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돼. 왜요, 어머니? 명희가 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알아야 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명희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만 너도 폐지 주어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내가 날 어떻게 봤는지 내 눈으로 직접 느껴. 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폐지를 줍는다고? 하지만 시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공원 근처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명희는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아 보였지만 채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했죠.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채윤에게 자신의 낡은 옷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입고 나와. 채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옷들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어머니가 매일 하셨던 그 일을 직접 해봐야 했죠. 다음 날 새벽 채윤은 명희의 낡은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 입던 깔끔한 옷 대신 구멍난 티셔츠와 색이 바랜 바지를 입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화장도 다 지우고 머리도 헝클어뜨린 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요? 채윤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리어카를 가리켰죠. 이걸 끌고 다니면서 폐지를 주어. 하루 종일. 명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았죠. 엄마,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 지우야. 엄마가 할머니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야. 채윤은 떨리는 손으로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죠. 명희가 매일 이런 무거운 걸 끌고 다니셨다니. 첫 번째 골목부터 시작된 시련이었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울퉁불퉁한 길에 걸려서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거든요. 채윤은 힘들게 끌면서도 주변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채윤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가려 했죠. 첫 번째 쓰레기 더미 앞에서 채윤은 멈췄습니다. 냄새가 심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하지만 명희가 지켜보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뻗어야 했습니다. 으악! 채윤이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에 뭔가 끈적한 게 묻었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채윤의 등에는 이미 땀이 흥건했습니다. 여름 더위에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죠. 야 봐봐. 명품백 며느리 아니야?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채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중학생들이 자신을 가리키며 웃고 있었거든요. 어제까진 잘난 척하더니 오늘은 폐지 줍네. 엄마한테 혼났나 봐. 학생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채윤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이제야 시어머니가 매일 겪으셨던 일들이 어떤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채윤은 점점 더 많은 시선을 받게 되었죠. 젊은 것들이 이제 폐지까지 주우러 다니네. 세상 말세야. 한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채윤의 가슴이 아팠죠. 시어머니도 이런 말들을 매일 들으셨을 텐데. 점심시간이 되자 채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손은 까지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죠. 더위에 눈이 흐려지고 목이 말랐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 좀 비켜요. 더럽잖아. 정장을 입은 남자가 채윤을 밀치며 지나갔습니다. 채윤이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죠. 아이고, 미안해요. 채윤이 사과했지만 그 남자는 이미 멀리 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빈 병을 채윤 쪽으로 던졌거든요. 야, 거기 거지. 고등학생 몇 명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돈 좀 주세요. 채윤은 그 순간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모욕을 매일 참으면서도 묵묵히 일을 하셨던 거죠. 가장 충격적인 일은 오후 늦게 일어났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채윤이 아니야? 친구가 다가오더니 채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 이게 무슨 일이야? 왜 이런 차림으로? 채윤은 창피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는 잠깐 당황하더니 이내 외면했죠. 아, 나 급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연락할게. 친구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습니다. 채윤과 같이 있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채윤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쓰레기 더미 앞에 주저앉으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죠. 이걸 매일 하셨다고. 어머니가. 채윤의 손에는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거친 폐지를 만지느라 상처가 났거든요. 눈물은 참지 못한 채 흘러내렸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쓰레기 더미처럼 지나쳤습니다. 이때 명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제 알겠니? 명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채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명희는 채윤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있어서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해야만 살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거야. 채윤은 그제야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가난을 체험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도 알고 싶었어. 명희의 말에 채윤은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표면적인 것들만 보고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해가 지자 채윤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줍고 다니면서 받은 돈은 고작 몇천 원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에 가요. 채윤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바뀌었니? 명희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로요. 다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게요. 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의 경험이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채윤은 하루 종일의 경험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시어머니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싶었죠. 명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기분이었니? 명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채윤은 잠시 말을 찾지 못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처음에는 창피함만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채윤의 목소리에는 솔직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픈지 정말로 느꼈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반응이었죠.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깨달은 게 있었거든.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진짜 소중한 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 명희는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였죠. 이걸 너희에게 주려고 했는데. 채윤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그리고 유언장까지. 어머니, 이게 뭐예요? 유산 목록이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명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건 유산이 아니다. 지우한테 내가 빌리는 거다. 채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빌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우가 진심을 느끼기 전까진 내 것이 아니야. 명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우가 20살이 될 때까지 너는 이 재산을 관리만 하는 거야.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인가요? 매년 수익의 절반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해. 그리고 지우에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 줘야 하고. 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100억이 넘는 재산의 절반을 매년 기부하라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명희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죠. 지우가 진짜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돈은 그냥 맡겨둔 것뿐이야. 어머니 말씀은 지우가 나처럼 직접 어려운 일을 경험해보고 진심으로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될 때까지는 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야. 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계획이 이렇게 깊고 세밀했다니. 만약 지우가 돈 때문에 마음이 변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이 모든 재산은 자선단체에 기부될 거야. 명희의 말에 채윤은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단호한 조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채윤아. 저도요? 너도 계속 변해야 해. 오늘 하루만으로는 부족해. 진짜 마음이 바뀌었는지 보여줘야 하거든. 명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약속서야.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써놓은 거지. 채윤이 서류를 읽어보니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월 봉사활동 참여, 어려운 이웃 돕기, 그리고 지우에게 올바른 가치관 교육하기 등등. 어머니, 이 모든 걸 다 지켜야 하나요? 지키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대신 이 재산은 포기하는 거고. 명희의 말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윤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100억이 넘는 재산이었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도 엄청났거든요. 하지만 오늘 하루의 경험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어요. 채윤이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시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지우에게도 제대로 가르쳐 줄게요. 명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치매 얘기는 지우에게는 아직 하지 마. 왜요? 아이가 걱정할까봐. 나는 치료받을 거니까 괜찮아. 명희의 배려심에 채윤은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지우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세 사람이 일어서려는데 명희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어머니, 채윤이 급히 부축했습니다.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거든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운 것뿐이야.
하지만 명희의 상태는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한 것 같았죠. 어머니, 병원에 가세요. 아니야, 집에만 가면 돼. 명희는 고집을 부렸지만 채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먼저 병원부터 가세요. 결국 세 사람은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명희가 탈수와 영양실조 증상이 있다고 했죠. 며칠 동안 제대로 드시지 못하신 것 같네요. 입원하셔야겠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명희를 보면서 채유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신 것도 모두 자신 때문이었거든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잘 모실게요. 정말로요. 명희는 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채윤아.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날 밤 채윤은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시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명희는 의사의 권유로 전문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치매 초기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채윤과 지우는 매일 요양원을 찾아가 명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지우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는 매일 할머니에게 그림 일기를 읽어주는 것이 일과가 되어 있었죠. 우리 반에 새로 온 친구가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점심을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나눠줬습니다. 명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지우가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리고 엄마도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지우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채윤을 바라보며 웃었죠. 엄마가 매주 도시락 봉사를 나가시거든요. 그리고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도 안부 인사를 드리고요. 명희는 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많이 변한 것 같았거든요. 오늘 엄마가 폐지 줍는 할아버지한테 물 줬어요. 지우의 말에 명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네. 할아버지가 더위에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편의점에서 물을 사다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고마워하셨습니다. 채윤이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분들을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덕분입니다. 명희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허허, 기적이 따로 없구나. 그날 오후 채윤은 명희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우는 요양원 정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놀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이었어요. 그 큰 재산을 생각하니까 어머니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명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진짜로요. 어머니가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셨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도 이제 지우에게 올바른 걸 가르쳐 주고 싶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 말이에요. 명희가 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채윤아. 정말 고마워. 어머니야말로 저를 이렇게 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도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채윤은 약속을 지키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고 지우는 학교에서 어려운 친구들을 도우며 할머니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어느 날 명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채윤아, 이제 됐다. 뭐가요, 어머니? 너희들 마음 말이야. 이제 진짜 바뀐 것 같아. 명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재산을 정말로 물려받으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야.
지우가 20살이 될 때까지는 계속 너희가 관리하는 거야. 하지만 이제는 빌리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지. 명희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날 저녁 세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함께하는 식사였죠. 식탁에는 명희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끓인 된장찌개예요. 맛있게 드세요. 지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와, 우리 지우가 요리까지 하다니. 정말 많이 컸구나. 명희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어머, 정말 맛있다. 할머니보다 더 잘 끓인 것 같은데? 정말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할머니를 위해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집안을 채웠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식사를 마친 후 명희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걸 너희에게 주고 싶어?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명희의 젊은 시절 사진들, 그리고 지우 아빠의 어린 시절 사진들까지. 이건 우리 가족의 역사야. 앞으로 지우가 컸을 때 보여주렴. 명희가 사진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젊은 명희가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할아버지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셨거든. 우리 가족의 전통인 셈이지. 지우가 신기하게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그래, 우리 지우가 최고야.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함께 깔끔히 정돈된 숟가락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에는 액자에 담긴 사진이 걸려 있었죠. 사진 아래에는 명희가 직접 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겉보다 속이 진짜다. 그 문구 아래로 환하게 웃고 있는 세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희, 채윤, 그리고 지우. 모두가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죠.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비치고 있었고 집안에는 가족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이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명희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정말 가족이 됐어요. 그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